어머니,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영주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복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아직 때가 안 됐잖아. 정말 아파요. 제발 병원에. 영주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그때 복례가 문을 열었죠. 하지만 복례의 얼굴에는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괜히 뛰쳐나가다가 애 잘못되면 어쩌려고. 조용히 굴뚝 아래 창고에서 나와 전북 고창의 깊은 산골짜기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아침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이 집의 주인 박복래는 올해 58,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유지.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 이제는 이 동네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어른이 되었죠. 복래의 얼굴은 언제나 굳어 있었어요. 특히 며느리 서영주를 바라볼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영주야, 아침상이 왜 이 모양이냐? 시래기국에 소금도 제대로 안 쳤고 김치는 또 왜 이렇게 짜게 담갔어? 복례의 목소리가 마루를 가득 채웠어요. 서영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영주는 서울 출신이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며 나름 자유롭게 살았던 여자였죠. 하지만 이곳에 와서는 모든 게 달랐어요. 복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고 남편 최상만은 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상만아, 너도 좀 말을 해. 서울 여자라고 버릇이 없어도 이 정도일까? 복례가 아들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상만은 젓가락질만 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영주야, 좀 더 신경 써. 영주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이 집에서는 여전히 이방인 같았거든요. 특히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복례의 핀잔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어요. 면소재지 병원에서 돌아온 영주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죠. 어머니, 상만 오빠. 제가 임신했어요. 복례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어요. 3년을 기다렸던 소식이었거든요. 정말이냐? 확실한 거냐? 영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복례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포근히 안아주었어요. 그래, 그래야지. 우리 상만이도 이제 아버지가 되는구나. 상만도 기뻐했어요. 영주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상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죠. 복례는 영주에게 미역국을 끓여주겠다고 하고 영양제도 챙겨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복례의 표정은 다시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영주야, 병원에서 아들인지 딸인지 확인 안 해봤냐? 영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초기라서 알 수 없대요. 어머니, 복례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마음속으로는 벌써부터 걱정이 시작되었거든요. 혹시 또 딸이면 어쩌지?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들이 꼭 있어야 하는데. 복례는 밤마다 조상님께 기도했어요. 제발 이번엔 아들을 점지해 주세요. 영주는 입덧이 심해졌어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토하고 밤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틀렸죠. 그런데도 복례는 영주에게 집안일을 계속 시켰어요. 임신했다고 놀고 먹을 생각은 하지 마라. 움직여야 순산한다. 상만은 아내를 걱정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말하지 못했어요. 대신 복례가 안 보는 틈에 영주에게 조용히 말했죠. 힘들면 말해.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할게. 하지만 영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가 기뻐하시는데 괜히 트집 잡히기 싫어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어요. 영주의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복례는 더욱 조바심을 냈죠. 영주야, 이번 주에 병원 가서
꼭 성별 확인해 와라. 아들이면 태교를 제대로 시켜야지. 영주는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만약 딸이라면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만 해도 두려웠거든요. 그날 밤 복례는 마당에 나가 달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이번에는 꼭 아들이어야 해. 우리 집안이 끊어지면 조상님께 어떻게 면목을 세우겠어. 복례의 속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만약 이번에도 딸이라면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임신 6개월째 되던 날, 영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어요. 복례가 함께 따라왔죠. 선생님, 우리 며느리 뱃속 애가 아들인지 딸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복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초음파 검사를 받는 동안 복례는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의사가 화면을 보더니 말했죠.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이네요. 그 순간 복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영주는 의사의 말에 기뻐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고는 금세 얼굴이 어두워졌죠. 병원에서 나오는 길, 복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야 폭풍이 시작되었죠. 상만아, 당장 나와. 복례의 목소리가 집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상만이 급하게 나오자 복례가 소리쳤어요. 이게 뭐냐? 또 딸이라고. 너희는 우리 집안 씨를 말리려고 작정했냐? 어머니, 그게 무슨. 상만이 말하려 하자 복례가 손바닥으로 아들의 뺨을 후려쳤어요. 조용해. 내가 뭘 안다고. 딸 낳고도 당당하게 있을 거냐? 영주는 뒤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복례의 분노가 무서웠거든요. 영주야, 너는 당분간 뒷산 별채에서 지내라. 마을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복례의 말에 영주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대꾸하지 마. 딸 베고 다니면서 우리 집안 망신시킬 거냐? 뒷산 별채는 오래된 창고 겸 땔감방이었어요. 굴뚝 바로 아래쪽에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하긴 했지만 사람이 살기엔 너무 열악했죠. 영주는 눈물을 흘리며 짐을 쌌어요. 상만은 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아내를 제대로 돕지도 못했어요. 상만아, 내 와이프가 애 낳으면 다시 임신시켜서 이번엔 꼭 아들 낳게 해라. 알았냐? 복례의 말에 상만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영주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별채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영주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어요. 밥도 혼자 해먹고 빨래도 혼자 했죠. 배가 불러서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복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딸 베고 편하게 있으려 하지 말라며 핀잔만 줬죠. 어느 날 밤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어요. 영주는 갑자기 아랫배에 심한 통증을 느꼈어요. 이상하다. 아직 달이 안 찼는데. 하지만 진통은 점점 심해졌죠. 영주는 급하게 본체로 뛰어갔어요. 어머니, 어머니,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영주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복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아직 때가 안 됐잖아. 정말 아파요. 제발 병원에. 영주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그때 복례가 문을 열었죠. 하지만 복례의 얼굴에는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괜히 뛰쳐나가다가 애 잘못되면 어쩌려고. 조용히 굴뚝 아래 창고에서 나아. 어머니, 그곳은 너무. 말대꾸하지 마. 딸 하나 낳는 게 뭐가 대수라고. 복례는 영주를 억지로 끌고 굴뚝 아래 창고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문을 잠가버렸죠. 아무도 부르지 마. 혼자 나올 수 있을 거야. 창고 안은 춥고 어두웠어요.
영주는 진통 속에서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상만은 그날 마을 회의에 나가서 집에 없었거든요. 복례만이 영주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복례는 귀를 막고 있었어요. 딸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 되다니. 복례는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죠. 이 애는 우리 집안 아이가 아니야. 없는 걸로 해야겠어. 그날 밤늦게 상만이 돌아왔어요. 어머니, 영주는 어디 있어요? 별채에서 자고 있을 거야. 괜히 깨우지 마라. 복례는 거짓말을 했어요. 상만은 술에 취해서 그대로 잠들었죠. 새벽녘 영주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아기가 태어난 거였죠. 복례는 조용히 창고 문을 열었어요. 영주는 피투성이가 되어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어머니, 딸이에요. 우리 딸. 복례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건 너희 애도 우리 애도 아니야. 모르는 일로 해. 그리고는 아기를 영주의 품에서 빼앗았어요. 어머니, 안 돼요. 제 아기예요. 영주가 간신히 일어나려 했지만 기력이 없었죠. 조용히 해. 이 일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복례는 아기를 담요로 싸서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영주는 절망에 빠져 의식을 잃었죠. 다음 날 아침 상만이 영주를 찾았을 때 창고는 텅 비어 있었어요. 복례는 상만에게 말했죠. 영주는 서울로 도망갔어. 편지 하나 남기고 말이야. 상만은 믿을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말에 의심할 생각은 못했어요. 그날 새벽 복례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어둠 속을 헤쳐나갔어요. 목적지는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산골 수녀원이었죠. 성모 마리아 수녀원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보이는 곳이었어요. 복례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걸었어요. 아기는 울지도 않고 조용했죠. 수녀원 문을 두드리자 한 수녀가 나왔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 부탁입니다. 복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수녀는 복례의 얼굴을 자세히 봤죠. 눈가에 핏발이 서 있고 옷에는 이상한 얼룩이 묻어 있었거든요. 혹시 이 아이 엄마는? 엄마는 없어요. 죽었어요. 복례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절대 찾아오지 마세요. 이 돈으로 키워주시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어요. 복례는 두툼한 봉투를 수녀에게 건넸어요. 수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갓난아기를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죠. 그럼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 그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없던 일로 해주세요. 복례의 말에 수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복례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죠. 한편 굴뚝 아래 창고에서는 영주가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출산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의식이 왔다 갔다 했죠. 내 아기, 내 아기는 어디? 영주는 중얼거리며 아기를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온몸이 차가워지고 시야가 흐려졌죠. 다음 날 오전 상만이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어머니, 영주는 어디 있어요? 복례는 준비해둔 편지를 내밀었어요. 이걸 보니까 서울로 갔나 봐. 그동안 시골 생활이 힘들었나 보더라.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상만 오빠 미안해요. 저는 이곳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서울로 돌아갈게요. 찾지 마세요. 상만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영주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사람 마음이야 알 수 있냐? 임신하고 나서 예민해져서 맨날 울고 그러더니만. 복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상만은 영주를 찾으러 서울까지 갔지만 아무도 영주를 본 사람이 없었죠. 영주의 친구들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사이 영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뒤 지나가던 나무꾼이
창고에서 죽어가는 영주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왜 여기에? 나무꾼은 급하게 영주를 병원으로 옮겼죠. 하지만 영주는 기억을 모두 잃은 상태였어요. 병원에서는 영주를 신원불명의 여성으로 분류했어요. 몸에는 출산 흔적이 있었지만 아기는 어디에도 없었죠. 영주는 자신의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의사는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기억상실증이라고 진단했죠. 이 환자는 당분간 우리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라 영주는 이름 없는 환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영주는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되었죠. 복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서울로 도망갔어요. 시골 생활이 힘들었나 봐요. 마을 사람들은 복례를 동정했죠.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임신한 몸으로. 요즘 젊은 여자들은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상마는 한동안 영주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죠. 복례는 상만에게 말했어요. 그만 포기해라. 돌아올 사람이면 벌써 돌아왔을 거야. 상마는 마지못해 영주 찾기를 포기했어요. 수녀원에서는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수녀들은 아기를 마리아라고 불렀지만 정식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았어요. 복례가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아기는 다른 고아들과 함께 자랐죠. 하지만 복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거든요. 영주의 절규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 아기 돌려줘. 복례는 잠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렸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 한 일인데. 복례는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무거웠죠. 특히 상만이 영주를 그리워할 때면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2년이 흘렀어요. 상만은 다시 결혼하지 않았어요. 영주가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상만의 말에 복례는 답답했죠. 언제까지 그 여자만 기다릴 거냐? 하지만 상만은 고집을 부렸어요. 수녀원의 아기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조용하고 영리했죠. 수녀들은 이 아이는 특별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아이의 진짜 부모가 누군지 몰랐어요. 복례는 가끔 수녀원 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 아이는 잘 자라고 있을까?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죠. 상관없어. 우리와는 아무 관계없는 아이야. 복례는 자신을 다독였지만 마음 깊은 곳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비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죠. 영주는 기억을 잃은 채로, 복례는 죄책감을 안고, 상마는 그리움을 안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하나가 수녀원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3년이 흘렀어요. 마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죠. 면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젊은 보육교사가 부임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름은 김소정, 28살의 단정한 여자였죠. 안녕하세요, 김소정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소정은 마을 이장에게 인사를 했어요. 이장은 반가워했죠. 젊은 선생님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마을 아이들 잘 부탁해요. 소정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5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남편과는 이미 갈라선 상태였고 아이에 대한 간절함만 남아 있었죠.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소정은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어린이집 첫날 소정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대부분 4, 5살짜리들이었는데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어요. 3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다른 아이들과는 뭔가 달랐죠. 얘는 누구예요? 소정이 이전 보육교사에게 물어봤어요.
아, 그 아이요? 희성이라고 불러요. 수녀원에서 온 아이거든요. 수녀원에서요? 네, 부모가 없는 아이래요. 임시로 우리가 맡아서 돌보고 있어요. 희성이는 정말 특별했어요. 말도 또렷하게 했고 다른 아이들보다 영리해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소정을 보는 눈빛이 남달랐어요. 마치 엄마를 보는 것 같은 애틋함이 있었죠. 선생님, 희성이가 소정에게 달려왔어요. 응, 희성아. 뭐 하고 싶어? 선생님이랑 계속 있고 싶어요. 희성이의 말에 소정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아이에게서는 묘한 끌림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오후 마을 잔치가 열렸어요. 추석을 맞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행사였죠. 소정도 희성이 손을 잡고 참석했어요. 우리 희성이도 놀아볼까? 소정은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그때였어요. 복례가 소정과 희성이를 보고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저 아이, 저 아이가. 복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희성이의 눈매, 손짓,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게 상만과 똑같았거든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상만이 복례 곁으로 다가왔어요.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희성이를 가리켰죠. 저 아이, 저 아이 좀 봐라. 상만도 희성이를 바라봤어요. 순간 상만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정말 이상하네요. 저 아이가 왜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지? 상만의 말에 복례는 더욱 당황했어요. 설마, 설마 그 아이가. 복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잔치가 끝난 후 복례는 소정에게 다가갔어요. 선생님, 저 아이는 어디서 온 아이인가요? 아, 희성이요? 수녀원에서 데려온 아이예요. 소정의 대답에 복례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혹시 어느 수녀원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모 마리아 수녀원이요. 왜 그러세요? 소정이 의아해하자 복례는 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날 밤 복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가 버린 그 아이가 돌아온 건가? 이럴 수가. 복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어요. 3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복례는 몰래 수녀원을 찾아갔어요. 수녀님, 3년 전에 제가 맡긴 아이. 혹시 마을 어린이집에 보내셨나요? 수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아이 말씀이시군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아이를? 수녀의 질문에 복례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복례는 서둘러 수녀원을 나왔어요. 이제 확실해졌죠. 희성이는 자신이 버린 그 아이였어요. 한편 소정은 희성이에게 점점 더 애착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상해. 왜 이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느껴지지? 소정은 희성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돌봤어요. 밥도 먹여주고 재우기도 하고 심지어 집에 데려가서 함께 지내기도 했죠. 선생님, 저 선생님 아들이에요? 희성이가 천진하게 물어봤어요. 소정의 가슴이 아팠어요. 응, 선생님 아들이야. 소정은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거짓말이 진짜가 되길 바랐죠. 그런데 며칠 후 소정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희성이의 혈액형을 확인해 보니 B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소정은 O형이었어요. 이상하다. O형 부모에게서는 B형 아이가 나올 수 없는데 소정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유전학을 알고 있었어요. 설마 내가 희성이 엄마가 아니라는 건가? 소정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동안 희성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던 소정은
몰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죠. 그 일주일 동안 소정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 내 아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지?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소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관계 아님. 소정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희성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검사 결과에는 희성이의 생모 정보도 적혀 있었거든요. 생모 추정 서영주. 소정은 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영주? 이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소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서영주에 대해 물어봤어요. 아, 그 여자요? 3년 전에 최상만 씨 부인이었는데 갑자기 서울로 도망갔다는 마을 사람의 말에 소정은 더욱 궁금해졌어요. 최상만? 그럼 희성이의 아버지는? 소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희성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아들 같았거든요. 그런데 희성이의 진짜 부모가 이 마을에 있다는 거였어요. 소정은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서영주, 최상만, 희성이.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소정은 더 많은 것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죠. 다음 날 아침 소정은 마을 이장을 찾아갔어요. 이장님, 혹시 3년 전에 최상만 씨 부인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이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그냥 궁금해서요. 그때 참 이상했어. 임신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편지 하나만 남기고 사라졌거든. 상만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 이장의 말에 소정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임신한 상태로 사라졌다고? 그럼 희성이는? 소정은 급하게 성모 마리아 수녀원을 찾아갔어요. 담당 수녀를 만나자마자 물어봤죠. 수녀님, 3년 전에 희성이를 데려온 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수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그때 상황이 좀 이상했어요. 새벽에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계셨는데 눈에 핏발이 서 있고 옷에는 핏자국 같은 게 묻어 있었거든요. 핏자국이요?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그리고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돈을 주고 가셨어요.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수녀의 말에 소정은 섬뜩함을 느꼈어요. 혹시 그분 특징을 기억하세요?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키는 작고 말투가 좀 거칠었죠. 아, 그리고 고창 사투리를 쓰시더라고요. 수녀의 설명을 들으니 복례가 떠올랐어요. 소정은 마을로 돌아와서 복례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복례가 희성이를 볼 때마다 이상한 표정을 짓는 걸 눈치챘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소정은 용기를 내서 복례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어머님, 혹시 3년 전에 며느리분이 사라지셨을 때 아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복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제가 들어보니까 임신한 상태로 사라지셨다던데. 소정이 계속 추궁하자 복례는 화를 냈어요.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야. 괜한 소리 하지 마. 복례의 과한 반응에 소정은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날 밤 소정은 인터넷으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어요. 실종신고, 병원 기록, 출생신고 등등. 하지만 서영주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네. 며칠 후 소정은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때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났어.
굴뚝 쪽에서 여자가 울부짖는 소리가. 굴뚝? 소정이 반문했어요. 그래, 최상만인의 뒷산 굴뚝 말이야. 그날 밤 유난히 소리가 났는데 다음 날부터는 조용해졌지. 할머니의 말에 소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굴뚝에서 울부짖는 소리. 설마. 소정은 용기를 내서 최상만네 뒷산을 찾아갔어요. 굴뚝 아래쪽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죠. 문은 낡아서 삐걱거렸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아직도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죠. 이건 머리핀? 소정이 주워든 건 여자용 머리핀이었어요. 3년 된 것 같지만 아직도 반짝이고 있었죠. 소정은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창고를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돌아보니 복례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아, 어머님. 그냥 산책하다가. 거기는 위험한 곳이야. 빨리 나와. 복례의 다급한 반응에 소정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왜 이렇게 당황하지? 뭔가 숨기는 게 틀림없어. 소정은 복례와 함께 산을 내려왔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며칠 후 소정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마을 병원 간호사와 친해진 소정은 우연히 3년 전 응급실 기록을 보게 되었거든요. 이거 신원불명 여성 환자? 아, 그거요? 3년 전에 산에서 발견된 여자분이에요. 출산 직후인 것 같았는데 기억을 다 잃으셨더라고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서울 소재 병원이었던 것 같은데. 간호사의 말에 소정은 번개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서영주가 살아있다는 거야? 그날 밤 소정은 희성이를 데리고 지역 방송국을 찾아갔어요. 혹시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연이신지요? 이 아이의 엄마를 찾고 있어요. 3년 전에 실종된 분인데 방송국 PD는 흥미로워했어요.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소정은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희성이의 출생 비밀, 복례의 수상한 행동, 굴뚝 창고에서 발견한 머리핀까지. 이거 정말 충격적인 사연이네요. 바로 방송 준비하겠습니다. PD의 말에 소정은 안도했어요. 마침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방송 예고편이 나가자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요. 최상만네 며느리 찾기 방송에 나온다던데? 그럼 영주가 정말 살아있다는 거야? 사람들은 수군댔어요. 복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하루 종일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상만은 방송국으로 달려갔어요. 정말 우리 영주 소식인가요? 상만의 간절한 목소리에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희성이가 아마도 영주 씨의 아들일 거예요. 뭐라고요? 상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내가 3년 동안 내 아들을 모르고 지냈다는 건가요? 상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와 슬픔이 섞인 눈물이었죠. 서울 외곽의 한 정신병원, 새빛 요양병원에서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3층 병동에서 한 여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간병인들은 그녀를 사무실 환자라고 불렀어요. 이름도 과거도 모르는 여자였거든요. 사무실 환자분,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다가오자 여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예전의 영주였지만 지금의 영주는 모든 기억을 잃은 상태였죠. 네. 영주는 조용히 약을 받아 먹었어요. 그날 오후 병원 휴게실에서는 TV가 켜져 있었어요. 지역 방송국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이었죠. 영주는 습관적으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어요.
이 아이의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이름은 희성이, 3살이에요. 소정이 희성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비쳤어요. 영주는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 왜 저 아이가 이렇게 낯익지? 화면에서는 소정의 인터뷰가 계속됐어요. 이 아이의 생모는 서영주라는 분으로 추정되며 3년 전 전북 고창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 순간 영주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했어요. 서영주, 그게 내 이름? 전북 고창의 한 농가에서 며느리로 살았던 서영주 씨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영주는 TV 앞으로 다가갔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죠. 고창, 농가, 며느리. 그때 화면에 최상만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제 아내 영주를 찾고 있습니다. 제발 연락 주세요. 상만이 울먹이며 말하는 모습을 보자 영주의 머릿속에 잊혀진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상만 오빠. 영주는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이 꺾였죠. 머릿속에서 쏟아지는 기억들 때문에 어지러웠거든요. 결혼식 날의 기억,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아기, 내 아기. 영주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간호사들이 놀라서 달려왔죠. 환자분, 괜찮으세요? 하지만 영주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내 아기, 희성이, 내 아들, 의사 선생님을 불러요. 간호사가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영주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굴뚝 아래 창고에서의 그 끔찍한 밤, 복례가 아기를 빼앗아간 순간, 그리고 자신이 의식을 잃었던 그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복례, 시어머니가 내 아기를. 영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환자분, 진정하세요. 의사가 진정제를 들고 왔지만 영주는 뿌리쳤어요. 안 돼요. 내가 가야 해요. 내 아들이 있어요. 영주는 병원복을 입은 채로 복도를 뛰기 시작했어요. 잡아요. 간호사들이 뒤쫓았지만 영주는 빨랐어요. 3년 동안 억눌려 있던 모성애가 폭발하고 있었거든요. 영주는 계단을 내려가며 소리쳤어요. 희성아, 엄마가 간다. 병원 로비까지 내려온 영주는 잠시 멈춰 섰어요. 어떻게 가지? 돈도 없고. 하지만 곧 결심했어요. 걸어서라도 가야 해. 영주는 병원 밖으로 나갔어요. 맨발이었지만 상관없었죠. 다행히 병원 앞에서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 전북 고창까지 가주세요. 고창까지요? 그럼 요금이. 도착해서 드릴게요. 제발 급해요. 영주의 간절한 목소리에 기사는 출발했어요. 고창까지 가는 내내 영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점점 익숙한 풍경이 나타났죠. 내가 돌아가는구나. 내 아들에게. 영주의 가슴은 설레면서도 분노로 가득했어요. 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영주는 마을버스를 탔어요. 3년 만에 보는 고창의 풍경이었죠. 논밭들이 지나가고 익숙한 산들이 보였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네. 영주는 씁쓸하게 생각했어요. 마을 입구에서 버스를 내린 영주는 천천히 걸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영주를 보고 깜짝 놀랐죠. 저 사람, 영주 아냐? 영주가 돌아왔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영주는 곧장 최상만네 집으로 향했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복례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영주와 복례의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너가 어떻게... 복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빨래가 떨어졌죠.
영주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3년 동안 넌 어떤 벌을 받았니? 무슨 소리냐? 복례는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영주는 한 발 한 발 다가갔죠. 내 아들 어디 있어? 희성이 어디 있냐고. 영주의 목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 상만이 집에서 뛰어나왔어요. 영주야. 상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주를 바라봤어요. 3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내가 눈앞에 서 있었거든요. 영주야, 정말 너야? 상만 오빠. 영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곧 단호해졌죠. 내 아들은 어디 있어요? 우리 희성이는? 상만은 무슨 말인지 몰라 했어요. 아들, 희성이가 누구야? 그때 소정이 희성이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방송을 보고 급하게 달려온 거였죠. 영주 씨, 소정이 소리쳤어요. 영주는 희성이를 보자 눈물이 터졌어요. 희성아, 내 아들. 희성이는 영주를 빤히 쳐다봤어요. 뭔가 친근한 느낌이 들었지만 누군지는 몰랐죠. 아줌마 누구예요? 희성이의 말에 영주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자신을 모르는 아들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나야. 내 엄마야. 영주는 무릎을 꿇고 희성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이를 꼭 안았죠.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영주의 눈물이 희성이의 어깨에 떨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죽은 줄 알았던 영주가 살아서 돌아온 거였거든요. 그리고 희성이가 영주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충격이었어요. 복례는 점점 구석으로 물러났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이제 끝이구나. 복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어요. 3년 만에 돌아온 영주,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죠. 복례는 담장 끝까지 밀려나 있었고 상만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영주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왜 갑자기 사라졌던 거야? 상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영주는 희성이를 품에 꼭 안고 복례를 노려봤죠. 그걸 시어머니께 물어보세요. 어머니? 상만이 복례를 돌아봤어요. 복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나는 모르는 일이야. 모른다고요? 영주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3년 전 그날 밤을 모른다고 하세요? 마을 이장이 나섰어요. 영주야, 차근차근 얘기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영주는 깊게 숨을 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3년 전 제가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는 딸이라는 걸 알고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저를 뒷산 별채로 쫓아내셨죠. 혼자 출산하게 만들고. 영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이장이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눈이 오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진통이 와서 도움을 청했는데 영주는 울먹이며 계속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굴뚝 아래 창고에 가뒀어요. 혼자 아이를 낳게 하고. 상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 없다고요? 영주가 소리쳤어요. 그럼 희성이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왜 제 아들이 수녀원에 있었던 거죠? 복례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건 내가 버렸기 때문이야. 모든 사람들이 복례를 바라봤어요. 복례는 이미 당황해서 말실수를 한 거였죠. 내가 애를 버리고 도망간 거잖아. 제가 언제 버렸다고 했어요? 영주가 따져 물었어요. 제가 의식을 잃은 사이에 시어머니가 아기를 빼앗아 간 거죠.
영주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점점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소정이 나섰어요. 저도 증언할 게 있어요. 소정은 주머니에서 머리핀을 꺼냈어요. 이건 굴뚝 아래 창고에서 제가 찾은 거예요. 그리고 수녀원에서 들은 얘기로는 충분해. 복례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만해. 다 그만해.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내가 그랬어. 마을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복례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복례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아기를 수녀원에 맡겼어. 어머니, 상만이 충격에 빠져 소리쳤어요. 왜 그런 일을? 딸이었어. 복례가 울부짖었어요. 또 딸을 낳았다고. 우리 집안대가 끊어질까봐. 정신이 없었어. 영주가 분노에 차서 복례에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제 아기를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저를 죽게 내버려둔 거고요? 죽게 내버려뒀다니. 상만이 중얼거렸어요. 영주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출산 후 과다출혈로 죽을 뻔했어요. 운 좋게 나무꾼이 발견해서 병원에 실려갔지만 기억을 모두 잃었어요. 영주의 말에 상만은 머리를 감쌌어요. 그동안 내가, 복례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정신이 아니었어. 정신이 아니었다고요? 영주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지금은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복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며느리를, 갓난아기를 어떻게 해. 너무 심하다. 복례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에 더욱 작아졌어요. 희성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줌마, 왜 울어요? 천진한 아이의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영주는 희성이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희성아, 저 할머니가 나쁜 일을 해서 그래. 나쁜 일? 희성이가 복례를 바라봤어요. 복례는 아이와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죠. 자신이 버린 손자였거든요. 할머니, 미안해. 복례가 희성이에게 중얼거렸어요. 상만이 복례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을 하셨어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만아, 미안하다. 우리 집안 생각에 정말 미안하다. 집안? 상만이 화를 냈어요. 집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며느리와 손자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상만의 목소리에는 평생 처음 보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네요. 영주는 희성이에게 말했어요. 희성아, 이제부터 엄마가 불러줄게. 희성아라고. 희성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엄마, 아줌마가 내 엄마예요? 응, 내 진짜 엄마야. 복례가 갑자기 일어나서 영주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영주야, 제발, 용서해다.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영주는 차갑게 말했어요. 용서요? 3년을 잃어버린 제 시간을 어떻게 돌려줄 거예요? 마을 이장이 말했어요. 이 일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영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법보다 더 무서운 벌이 있어요. 영주가 복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사는 것. 그게 더 큰 벌이에요. 영주의 말에 복례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영주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고맙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제 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만이 영주에게 다가왔어요. 영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도 몰랐던 일이잖아요.
영주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해요. 우리 희성이를 위해서라도. 희성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 가요. 영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응, 우리 집에 가자. 영주는 희성이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죠. 복례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고 남은 건 진실과 상처뿐이었어요. 하지만 영주와 희성이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날 밤 최상만은 영주와 희성이를 데리고 마을을 벗어났어요. 영주야, 우리 새로 시작하자. 이 마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상만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간절함이 묻어 있었죠. 영주는 희성이를 품에 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희성아, 새 집에 가는 거야. 영주가 아이에게 말했어요. 희성이는 엄마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잠들어가고 있었죠. 3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의 온기였어요. 상만은 룸미러로 모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새벽에 도착한 곳은 전주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상만이 미리 준비해둔 곳이었죠. 여기서 새 출발하자. 아무도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영주는 창문으로 보이는 평범한 동네 풍경을 바라봤어요. 평온해 보였죠. 한편 고창 마을에서는 복례가 혼자 남겨져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손자까지 모두 떠나버린 빈집에서 복례는 멍하니 앉아 있었죠. 내가 뭘 한 거지. 복례는 중얼거리며 3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어요. 복례가 그런 짓을 했다니. 며느리를 그렇게 만들다니. 사람들은 복례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복례는 외출하기도 힘들어졌죠.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 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후 복례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마을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초기 치매 진단이 나왔어요. 스트레스성 치매 같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컸나 보네요. 의사의 말에 복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벌을 받는구나. 하늘이 벌을 주는구나. 복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복례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혼자서는 생활이 힘들어졌거든요. 요양병원에서 복례는 희성이 사진을 늘 품에 안고 있었어요. 상만이 보내준 사진이었죠. 우리 희성이 엄마 닮았네. 복례는 매일 그 사진을 보며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기억은 사라져가도 죄책감만은 남아 있었죠. 한편 전주의 새 집에서 영주와 상만, 희성이는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영주는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상만은 작은 농업회사에 취직했어요. 희성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며 친구들을 사귀었죠.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렸어요. 희성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영주는 아이의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가족 그림이었는데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희성이가 참 잘 그렸네. 상만도 퇴근해서 아이의 그림을 보며 기뻐했어요. 아빠, 내일도 같이 놀아줄 거죠? 물론이지, 아들. 상만은 희성이를 높이 들어올렸어요. 진짜 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죠. 어느 날 저녁 영주와 상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영주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무능했어. 상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에요. 영주가 상만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희성이를 위해서 살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영주의 말에 상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정말 강하구나. 나보다 훨씬 강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 아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소정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소정은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영주 씨, 희성이와 행복하세요. 저는 다른 곳에서 진짜 가족을 찾아볼 거예요. 누군가는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 누군가는 잊기 위해 살아갑니다. 저는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겠어요. 영주는 편지를 읽으며 소정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꼈어요. 소정이 없었다면 희성이를 다시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고마워요, 소정 씨. 영주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몇 달 후 희성이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어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발표했어요. 희성이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영주는 아이의 밝은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상만도 변했어요. 예전처럼 우유부단하지 않고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가장이 되었죠. 영주야,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갈까? 좋아요. 희성이도 좋아할 거예요. 어느 날 희성이가 영주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할머니는 왜 안 와요? 영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아픈 곳에 계셔서 못 와요. 그럼 나중에 안 아프면 올 수 있어요? 영주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례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아이 앞에서는 미움을 가르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영주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어느 저녁 영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용서란 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한 채로 사랑하는 거예요. 영주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희성이라는 희망이 있었죠. 상만이 다가와서 영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무슨 생각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서요. 당연히 행복해도 돼.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어. 희성이가 방에서 나와서 부모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아빠, 같이 놀아요.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영주와 상만은 아이를 가운데 두고 함께 앉았어요. 우리 희성이 정말 많이 컸구나. 영주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 더 클 거예요. 희성이의 대답에 모두가 웃었어요.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된 세 사람이었죠. 그날 밤 영주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우리는 행복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서서 새로운 내일을 꿈꾼다. 희성이야, 엄마가 늘 곁에 있을게. 영주는 펜을 놓고 희성이가 자는 방을 들여다봤어요. 평온한 얼굴로 잠든 아이를 보며 영주는 다짐했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야. 새로운 시작이야. 밖에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작은 아파트 안에는 따뜻한 행복이 가득했어요.